오스를 이런 것들은 한 가지 종류의 원자로 이루어져 있는 순물질이 그러니까 이런 건 원소로 합니다. 워터, 오스를 이런 것들은 두 가지 이상의 원소로 이루어져 있는 순물질을 우리가 컴파운드, 파운드 이건 대부분의 경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H2O 두 가지 이상의 원소로 이루어져 있는 순물질 이렇게 해서 define 한다는 거죠. 이게 중요한 것이 나중에 에너지의 기준점을 정할 때 우리가 엘레먼트라고 정의하는 것 그것이 기준점이 되니까 그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돼야 그래서 substance, 순물질, mixture, 혼합물, element, 원소, compound, 화합물에 대해서 우리가 정의했다. 정의하는 것은 증명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밥 그러면 이제 우리가 먹는 뭐라고 우리가 정의했단 말이에요. 그것이 밥이지 그게 이거기 때문에 밥이다 그게 아니라 우리가 이렇게 define, definition 따르는 수밖에 없죠. 그 분야의 그 학문을 하기 위해서는. 그러면 아까 고대 사람들, 고대 이제 철학자의 학문을 시작할 때 나름대로 생각했던 이제 계보를 따져보면 소크라테스, 아리스토텔레스, 플라톤 이게 나오죠. 지금 이게 그 당시에 기원전 380년대 아리스토텔레스가 저때 사람입니다. 그 정도 때 지금으로 말하는 대학이라는 모습을 라파엘로가 그린 그림이에요. 여기를 찾아보면 소크라테스, 아리스토, 플라톤 이런 사람들이 보인단 말이죠. 하늘을 가르치고 땅을 가르치고 이러고. 자, 플라톤의 제자인데 아리스토텔레스는 소크라테스가 있고 플라톤이 있고 아리스토텔레스가 있다. 그래서 서양 학문을 공부하려고 그러면 그 계보를 따라가고 그래서 어렸을 때 초등학교 유치원 때 서양 문화를 잘 이해하기 위해서 그리스 로마 신화를 공부하라는 이유가 문학이 거기서 시작하니까 그래서 그 당시에 가지고 있던 측정 기술이나 생각의 사고 틀의 크기로 만물은 공기, 물, 흙, 뭐 이런 걸로 이루어져 있다고 생각했다면 틀린 얘기는 아니었죠. 그래서 요즘에 와서 아까 분석, 가장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싶어하는 것은 물질이 궁극적으로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는가를 알아내면 그것이 어떠한 결합 규칙에 의해서 조성을 바꿔가지고 우리가 말하는 아까 원소, 컴파운드, 화합을 만드는 걸 알기 위해서 세계적으로 어떤 물질이 있다. 이 물질이 전체적으로 우리가 다루고 있는 범위 내에서 균일하냐? 균일할 때 그걸 호모지니어스하다고 그러고 균일하지 않을 때 불균일, 헤테로지니어스하다. 그러니까 서양에서도 우리가 문화가 시작됐었을 때 문화의 기원 사람들이 문화를 시작했을 때 사용하는 언어, 표기, 문자 그래서 동양문화권에서는 한자가 시작이 먼저 돼서 한자를 많이 알리는 우리나라 말 중에도 한자로 빌려온 말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 로마도 마찬가지로 라틴 오리진이 많아서 라틴어를 잘 배우면 그래서 미국의 하버드나 그런 오래된 대학들은 라틴어를 배운단 말이에요. 그 이유가 그 나라의 학문의 시작이 기록이 그런 걸로 돼 있으니까 그걸 잘 이해하면은 단어 같은 걸 굉장히 이해하기가 쉽단 말이지. 호모지니어스, 균일화, 헤테로지니어스, 불균일. 그 서서히 헤테로지니어스 하다고 했었을 때는 물질상, 고체, 기체라고 거시적으로 분리할 때 그렇게 되는 것, 섞여 있을 때를 우리가 헤테로지니어스, 한 가지 상으로 이루어졌을 때를 호모지니어스 하다. 호모지니어스 하면 이게 세퍼레이트 분리할 수 있느냐, 피지컬 프로세스에서 아까 끓인다든지 녹인다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여기 준다 그러면 이거는 호모지니어스 믹스처라고 부르고 그 대표적인 예가 그런 사람들 그 당시에 공기, 바닷물 이런 것들이 그렇게 될 것이고 그게 아니면 저쪽으로 가서 헤테로지니어스는 여러 가지 상을 분리한 다음에 가까이서 고체적, 기체적 이걸 좀 정리해가지고 쭉 가서 분리할 수 없다. 그러면 그 자체가 균일하고
한 가지 종류 순수하게 이루어져 있을 테니까 substance라고 부르고 substance는 다시 한 가지 종류의 원자로 이루어져 있느냐 아니냐에 따라 가지고 elements하고 compound을 분리하면 된다. 이게 고전적으로 벌크 물질을 가지고 분류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한 단계의 물질을 가지고 식물하는 사람들은 식물의 여러 가지 특성을 가지고 분리하고 종자 분리하듯이. 그래서 그러면 좀 전에 얘기한 대로 element 원소라고 우리말로 번역하는 것은 한 가지 종류의 원자로 이루어져 있는 순물질을 원소라고 부르고, 원소는 그럼 이름이 어떻게 기원했는가 들어주면 라틴어에서 온 오리진 오름이라고 부르는 게 에이로서 골드다. 큐프룸, 카파, 골, 구리, 페rum이라고 부르는 건 지금 을지로 해가지고 페럼 타워 해가지고 포스코에서 지금 건물이 있단 말이지. 페럼 타워, 철, 하이드로지름, 우리가 말하는 머큐리지. 라틴어의 오리진을 갖는 게 있고, 신화에서 오는 세륨이라든지 탄탈륨, 나이륨이라고 하는 그 신화에 나오는 인물들을 따라가지고 나라 이름 유로피움이라고 해주시면 칸스위든 저메인, 한슘, 폴로닌, 폴란드 같은 사이언티스트 이름을 딴 것도 있고, 휴름, 멘델레프 여러분들 잖아요. 페르미, 이태리 물리학자인 사람을 따서 범인, 시티 이름을 따랐던 버클리늄도 있고 이터리움 이런 것들이 있다. 그런 것들을 엘레먼트라고 부르고, 엘레먼트 한 가지 종류의 원자로 이루어져 있는 순물질 엘레먼트 원자는 아이소톱 동위원소라는 것은 무엇이고, 이온은 무엇이고, 엘로트로프라는 동소체 동일한 원소로 이루어져 있는데 모양새가 다른 거 엘로트로프라고. 여기 보이는 대로 한 가지 종류의 원소로 이루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카본이라고 한 가지 종류로 이루어져 있는 S는 솔리드의 약자고, 그래서 카본이라고 하는 한 가지 종류의 원소로 이루어져 있는 물질 중에 그래파이트라고 하는 흑연, 다이아몬드, 플로린이라고 하는 축공 모양처럼 생긴 것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그래파이트, 다이아몬드, 플로린을 동소체, 엘로트로프라고 합니다. 동소체, 동일한 원소로 이루어져 있지만 모양새가 다르다. 그 다음에 그 밑에 G는 가스고, 이게 가스고, 이렇게 전자가 없는 가스 상태일 거를 우리가 케타이온, 이온이라고 부른다. 그래서 동일한 원소임에도 질량이 다른 거. 동위 원소, 카본 12, 카본 13, 14, 카본 12, 카본 13, 카본 13는 자연계에도 1.1% 존재하고 있지. 그렇게 해서 자연계에 존재하는 것들을 그러한 좀 전에 한 어널리시스 분석을 통해 가지고 나름대로 쭉 발견한 한 가지 종류의 원자로 이루어져 있는 순물질, 원소들을 쭉 찾아봤더니 여기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어떠한 규칙에서 있게 되는지는 멘델레이프가 시작해서 그 당시에 아직 양력학적으로 물질은 원자로 이루어져 있고, 원자는 원자핵과 전자로 이루어져 있는데 전자가 어떻게 배치되는가는 몰랐지만 나름대로 많이 발견되어 있는 데이터베이스가 있었으니까 그걸 배열하다 보니까 이렇게 1조, 2조, 3조, B 이런 식으로 쭉 분리해서 그 테이블을 완성하게 됐고, 이 주기율표가 의미하는 바는 전자 배열을 나타내고, 전자 배열이 어떠냐에 따라 가지고 이 그룹으로 나누는 것은 동일한 성질을 나타내는 것을 알게 됐다. 그래서 지금 여기 보이는 대로 물질의 양자 이제 안 이어져. 식으로 질량의 알갱이 펌펌 이거는 에톤이나 중요한 지금 보이는 바도 우리가
만든 것들도 있고 해가지고 주입되어 있는 데는 114개가 보여지고 있는데 14개 종류의 알갱이가 있지. 그래서 저런 알갱이들이 어떤 기칙에 의해서 결합을 해가지고 컴파운드가 만들어지기도 하고 순수하게 원소로 존재하게 합니다. 그래서 질량의 양자가 뭐냐? 그런 원자들. 그러고 나서 이제 그럼 그런 종류의 원소도 있다는 건 아는데 이게 어디서 왔느냐? 조사를 해봤더니 대부분의 게 수소하고 힐륨. 수소하고 힐륨은 언제 만들어졌냐면 빅뱅이라고 해서 우주가 터졌을 때 10의 마이너스 30 몇 초 세컨드 내에 빵 터지면서 만들어졌을 때 초창기 우주가 만들어졌을 때 대부분이 수소의 양을 상대적으로 1이라고 기준을 하면 힐륨의 양 한 0.15% 정도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이 수소하고 힐륨인 것이고 그리고 그 나머지들 여기 보면 초록색은 카드미오레이가 만들어졌을 때 리튬, 벨륨 요새 그 배터리에 들어가는 중요한 물질인 하얀 색깔의 중요했습니다. 그다음에 또 핑크 색깔을 보이는 바륨, 나트륨, 하프륨 같은 경우는 지금 반도체에 굉장히 소자가 작아지면서 절연막으로 쓰는 하프늄 옥사이드, 탄탈륨 옥사이드 이런 데 들어가는 것들이 스몰 스타의 오리진이고 이 퍼플색들 이것들이 슈퍼노바 터졌을 때 만들어졌다. 그리고 인간이 뉴턴도 물리학자로 알려지지만 사실은 연금적 화학자예요. 대부분의 시간을 어떻게 하면 금을 만드는가 인공적으로 주로 시간을 많이 보냈던 사람이고 그리고 보면 금은 여기서 이제 그 만드는데 대부분의 여기 그레이스케일은 버클리에 있는 사이클로트론이라고 하는 기기를 만들어 가지고 인공적으로 그 초창기에 1990년도 초에 엄청나게 많은 일을 했단 말이에요. 다양한 종류의 원소를 만들게 해가지고 그래서 이게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지금까지 우리 연구에서 알고 있는 아까 주기율표는 그렇게 만들어졌고 그런 원소들은 어디서 왔는가? 우주에서 왔다. 그러면 아까 그리스 철학자들이 이제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물질을 쪼개면 궁극적으로 더 이상 쪼개지지 않는 무엇이 있을 것이다. 그 말이 애톰이라는 말이에요. 애톰이라는 말 자체가 그리스어인데 더 이상 쪼개지지 않는 것을 부를 때 애톰이라고 부른다. 그래서 원소들의 더 이상 쪼개질 수 없는 작은 알갱이가 원자인 것이고 화합물 두 가지 이상의 원자로 이루어져 있는 순물질이 우리가 화합물이라고 했고 화합물이 더 이상 쪼개지지 않는 걸 우리가 분자라고 부른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물질이 이루는 것은 원자고 원자들이 어떤 결합 규칙에서 분자가 만들어졌다. 그러면 이 사람이 이러한 증거가 증거가 데모크리투스가 더 이상 쪼개질 수 없는 작은 알갱이 그것을 이제 원자라고 불렀고 그러면 지금 매스 퀀텀 원자들이라고 하는 존재가 그래서 쭉 화학 분석을 통해 가지고 해봤더니 존재하는 원자들의 비가 상대적으로 어떤 특정한 게 16대 1 뭐 이렇게 되더라. 그래서 그걸 관측해 보니까 왜냐하면 알갱이니까 개수를 헤아릴 수 있으니까 어떤 덩어리를 쪼개면 알갱이들의 개수로 만들어져 있으니까 개수는 수를 헤아릴 수 있는 정수잖아. 양의 정수, 자연수니까 어떤 정확한 definite ratio가 형성된다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definite proportion law라고 하는 정수 비례 법칙이라는 게 가능한 것은 질량의 양자, 퀀텀, 원자라고 하는 알갱이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수를 헤아리니까 그래서 파스칼도 이 세상은 수로 이루어져 있다. 맞단 말이에요. 이런 대신에는 보면 그런 사람이 어떤 인투이션 헤아를 가지고 얘기하는지는 모르지만 그래서 이제 보통 우리가 postulate이라고 말하는 건 주장인데 다른 말로 하면 proposing assumption
이런 자연에 존재하고 있는 자연 현상의 여러 가지 전망을 주어서 일반적인 법칙을 유추해내는 게 자연과학을 한다고 했었고, 그것이 결국 여러 가지 주장을 하겠죠. 자기가 주장을 내세우고 그 가정하에서 이제 맞아 떨어지면 그게 일반적인 이론이 되는 것이죠. 그걸로 이론이 좋은 것은 그것을 통해서 내가 다른 것을 예측 가능하게, 예지가 가능해지니까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걸 통해서 내가 찾고자 하는 물질을 찾아낼 수 있으니까, 더 이상 쪼개질 수 없는 가장 작은 하나의 원자를 이루어진 순물질, 그게 원소라고 했고, 그리고 애텀이다. 화합물에 더 쪼개질 수 없는 작은 알갱이는 원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 쭉 하니까 이제 그 당시에 지금 삼각형은 이제 가열한다는 의미고, 그리고 화학에서 쓰는, 수학에서도 기호를 쓰는 이유는 굉장히 복잡하게 공간을 많이 차지하니까 간단히 줄여서 약도를 하고 뭐를 한다고 디파인 하잖아. 그래서 화학에서도 삼각형 그려놓으면 가열한다. 가열한다. 그리고 화살표의 양옆을 그 수학에서의 이퀄 사인처럼 반응 전 후로 나눈 거예요. 반응 전에 머피를 갖다 공중에서 가열해서 펴더니 고체 동인 H2O가 이런 상대적인 비로 만들어지고 또 다시 가열하면 또 분해되기도 한다. 그래서 이런 실험을 많이 한 사람이 앙토니 라보아지에르인데, 이 사람이 이런 실험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 당시에 물질의 양을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는 기기가 있어야 되는 것이, 그래야 반응 전후에 질량의 변화가 있는지 없는지를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지난번에 얘기한 대로 화학, 일반적으로 우리가 화학을 한다고 했었을 때는 핵화학을 제외하고는 원자의 아이덴티티를 유지하는 상하에서의 원자의 자리바꿈을 연구하는 게 화학이라고 얘기했단 말이지. 그러니까 이쪽의 알갱이가 이 화살표 이쪽, 즉 좌측에 있다 오른편으로 변화할 때 보면 그냥 위치만 바꾸는 거야. 뭐 정체가 바뀌는 게 아니라, 그지? 어디 가서 달라붙어서 화합물이 만들어지고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반응 전후에 그 시그마도 그 서메이션에 이걸 합한다, 그런 뜻이란 말이지. 기호가 의미하는 바가 말로 바꾸면 리액턴트라고 하면 반응물, 그러니까 화살표의 왼쪽에 있는 걸 반응물, 화살표의 오른쪽에 있는 걸 생성물, 빨라트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 배운 수많은 키워드가 엘레먼트, 컴파운드, 애톰, 모레큘, 리액턴트, 프로덕트라는 걸 배웠고, 그래서 반응 전후에 질량의 합은 반응 전의 질량의 합과 리액턴트의 질량의 합은 반응 후인 생성물의 질량의 합과 동일하다. 그거를 굉장히 정교하게 잴 수 있는 저울을 발명한 라보아지에르가 발명하고, 이게 이 사람이 주장한 것을 이제 많은 것을 실험을 해가지고 만든 게 이제 규칙이라고 말하는 게, 실험에 의해서 관측해서 만드는 걸 로우라고 합니다. 질량 보존의 법칙이라고. 그래서 이게 하나가 완성이 됐고, 이걸 통하면 이제 화학 반응을 진행될 때 양적인 관계를 따질 수 있게 되고, 그걸 우리가 화학 양론, 화학 양적인 관계를 따진다. 그래서 스토이키오메트리라고 합니다. 스토이키오메트리. 미트라고 하면 라틴어에서 우리는 모두 분석은 기오메트리. 그러니까 아까 라틴어를 알면 단어를 굉장히 많이 잘 이해할 수 있고, 스토이키오메트리라고 하는 것은 화학 양론, 화학에서 반응물과 생성물의 관계를 따지는 것, 그래서 우리가 화학 양론이라고 합니다. 스토이키오메트리라고. 스토이키오메트리라고 하는 것은 반응 전에 반응물하고 생성물이 저렇게 진행이 된다는 것이 화학 반응이 저렇게 진행된다는 걸 얘기하는 건 아니야. 그지? 뭐, 당연히 따져보면 화학 반응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요 분자가 이루어져 있는 요 결합이 느슨해져 깨지고 다양한 메커니즘이라는 걸 통해가지고 결국은 반응물이 만들어지지. 그것까지는 여기 자세히 기술되어 있지 않은 거지. 그러니까 반응 시작할 때 스타팅 그 화학 물질의 양을 어떻게 갖기 시작해서 최종 전환이 어떻다, 그거에 대한 얘기만 해주는 것이지 반응이 저렇게 진행된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야. 그걸 머릿속에 잘 이해. 화학 반응을 이해하는 것은 그 화학 리액션 메커니즘이라고 그러죠. 화학 기구, chemical
reaction mechanism. 그래서 여기까지 질량 보존의 법칙하고 왜 질량 보존의 법칙이 가능한지 얘기가 된 거지. 또 정수 비례 법칙, 그게 아이딩으로 헤아릴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정수 비례 법칙, Backfield proportion law, 정수 비례 법칙이었고, 그래서 이제 그렇게 관찰하다 보니까 이 프라스트라는 사람은 좀 전에 얘기한 대로 그 화합물이 만들어지게 되면 엘레먼트가 그 구성 성분을 이뤘을 때 항상 일정한 또 비로 만들어진다고 하는 조금 전에 얘기한 우리가 화학식을 쓸 수 있게 되는 근거가 조셉 카우티라는 것이죠. 근데 그렇게 쓰다 보니까 어떤 경우는 양적인 경우를 따져보다 보면 여기가 결국 알갱이니까 정수비로 돼야 되는 게 맞지. 근데 어떤 경우 보면 정확하게 측정을 해봐도 이렇게 지금 정수가 아닌 게 나온단 말이지. 그 얘기는 디펙트가 있다는 얘기야. 무슨 이유에서 이제 결합하는 양상이 다른데 그런 걸 많이 관찰한 사람이 클로드 베르톨레라는 사람이 했고 그 이유는 디펙트들이 있기 때문인 것이고 그래서 실제적으로 그러니까 원자들이 있어야 될 자리에 있지 않은 그렇게 했다는 원리에서인지 그걸 non-stoichiometric compound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렇게 보면 Fe2O, Fe2O3 뭐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 이런 거가 됐던 이유가 고려시대 때 여기 재료공학과도 있잖아. 세라믹과 사는 것들이 도자기를 고령토를 갖다가 불에 구워가지고 단단하게 터프하게 만들어져가지고 깨지기 전 브리트라고 하는 깨지기 하지만 보면 고려 때 고려 청자, 고려 상감을 가보면 약간 그 그린 컬러의 그 약간 너란 그린 컬러 고려 청자 같은 거 유명하다 봤잖아요, 이제. 근데 조선 시대 때 보면 Fe3O4가 많아가지고 그거는 분청사기에서 그 갈색 뭐 비슷하게 그런 식으로 된단 말이에요. 갖다 고려토로 붙는데 그 이유가 왜 그런 거 하니? Fe 플러스가 되면 산소가 덜 붙어 있지 Fe2O3에 비해 가지고 이제. 그러니까 Fe2 플러스가 많을수록 이 전금속이 되면 이 이가 돼서 전자 배치해서 이게 그린 컬러가 난다. 근데 Fe3가 3가가 많으면 적갈색이 되지. 그러니까 분청사기가 되고 그 얘기는 불을 지필 때 보통 세라믹을 굴러가면 장작불을 가지고 하는데 온도를 굉장히 높이 올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지? 1300도, 뭐 1500도. 그 당시만 해도 지금은 전기화로가 있어가지고 조율이 가능하고 그 당시는 장작불을 잘 지펴가지고 해야 되는데 좀 전에 얘기한 대로 산소가 많이 붙으면 잘 타니까 온도는 높이 올라가겠지만 그렇게 되고 산소가 많으면 철이 상가로 가게 되면 적색이 된다. 적갈색. 그지? 산소가 적게 붙어야 그린 컬러가 얻어질 거 아니에요. 근데 그린 컬러가 얻어지는데 1300도, 1500도 얻으려고 하면 불을 어떻게 잘 지펴야 되는 게 비법이지. 그 당시에. 그래서 청자를 만들 수 있었고 마구대고 그냥 했더니 분청사기가 만들어져 그거라고. 그 당시에도 과학을 알고 있었다. 그러니까 그런 걸 하는 사람은 그 당시에는 몰랐겠지만 이제 분석을 해보면 저렇게 돼서 이제 비법을 알게 된다. 매직처럼 보이지만 누군가가 분석을 정확히 하는 건 더 이상 매직이 아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리처드 파인만이라고 내가 좋아하는 물리학자 중에 한 사람이지만 그 코넬 대학에 있다가 그 캘리포니아 인스티튜트 오브 테크놀로지 캘텍이라고 하는 미국에서 하버드 같은 데도 학부생은 한 1,500명밖에 안 써. 서울대가 3,500명, 4,000명씩 그렇게 하버드도 매년 해봐야 한 1,500명 정도 나왔는데 특히 캘텍은 과학 오리엔트된 대학이고 한 150에서 200명 정도 그냥 과학 오리엔트돼 있고 거기 가는 애들은 진짜 과학을 좋아해서 하는 애들이고 천재들이 많아. 상당히 똑똑한. 그러니까 1학년 때 지금 여러분들 일반화학 아까 강의하고 수업이 다르다고 첫 시간 얘기한 대로 수준이 엄청 높아. 대학원생 이상의 주제도 갖고 들어오자마자 그때 만든 게 리처드 파인만의 그 지금
책방에 가면 Five Months Series Lecture 1, 2, 3라고 파는 책 있지. 그게 그때 그 고등학교 가쪼로 여러분 같은 1학년들 가르치는 물리 책이에요. Five Months 1, 2, 3. 그 리처드 파인만이고 이 사람이 더 유명해진 거는 챌린저 호의 그 여자 교사도 태우고 해가지고 인주를 날려보냈잖아. 뭐. 근데 날라가다 어떻게 해서 터져가지고 다 죽었지. 왜 터졌느냐? 로켓트가 올라가다가. 그래서 그 조사위원회 위원장을 했던 사람인데 나중에 이제 암으로도 이 사람도 죽었는데 리처드 파인만이라고. 그 사람의 책도 좋은 책들도 많고 특히 유명한 책 Five Months Series 1, 2, 3 Freshman Predecessor 책이 유명하고 이 사람은 또 특히 유명한 거는 수식 같은 것도 잘 동원하지 않고 퀀텀 뭐 다이나믹스, 퀀텀 프로다이나믹스, 뭐 퀀텀 메카닉스 뭐 이런 것들도 시장 가운데 들고 다니는 아주머니들 같은 사람도 모아놓고 강의해서 이해시키려고 하는 그런 말을 잘 동원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면 그런 퍼블릭 렉처 같은 게 유튜브에 많이 올라와 있는데 그걸 들여다보면 굉장히 이해할 수 있게 퀀텀 엘렉트로 다이나믹스로 이 사람이 노벨상을 받았는데 특히 뭘 설명하는데 그래프 같은 걸 동원해가지고 이 그림으로 아까 화학 반응으로 생성을 해서 뭐가 만들어지지 물리에서도 어떤 입자하고 입자 반응해가지고 어떤 새로운 입자가 만들어지고 그래서 그림으로 파이브만 그래프라고 하는데 하여튼 이 사람이 우리가 발견한 지금 현대과학을 하는 데서 가장 중요한 그 가장 스트롱한 스테이트먼트 하나를 고르라고 하면 Everything is made of atoms. 모든 물질 원자로 이루어져 있다. 그러니까 질량이라고 하는 물질이라고 하는 것은 원자라는 알갱이로 이루어져 있다. 이제 볼츠만의 원자론이 있지. 그 사람만 할 때도 데모크리토스가 원자론도 주장했고 최근에 와서는 볼츠만의 원자론도 있고 뭐 그런 것처럼 그러니까 우리가 발견한 현대 과학이 베이스하는 게 Everything is made of atom. 움직일 수 없는 사실이다. 그리고 아까 원자들의 오리진이 우주에서 어떻게 되어 있다는 것도 얘기했단 말이지. 그래서 이제 이걸 받아들이면 Everything is made of atom이라고 하는 알갱이로 이루어져 있다. 부터 시작하면 굉장히 많은 것들을 이제 설명할 수 있게 돼. 질량 보존의 법칙, 배수 비례의 법칙, 정수 비례의 법칙, 뭐 그런 것들이 쭉 다 이해가 된다. 이해가 된다. 그럼 이제 근데 과학이 언제부터 시작됐느냐 그러다 보면 1766년 1804대 덜튼이라는 사람은 화학자인데 내과 의사였던 사람이에요. 그 당시에 이제 또 당시에 언제냐면 우리나라로 치면 정조라는 사람이 왕으로 오른 해가 1776년. 미국으로 치면 1776년도는 뭐야? 미국이 독립한 해야, 그지? 영국으로부터. 그때, 그러니까 지금 현대 화학이 발전이 된 때가 그렇게 먼 때가 아니라 우리나라로 보면 영종조 때 무슨 우리나라 문화의 부흥이라고 얘기하고 그랬던 게 타당하다. 그때까지만 해도 그렇게 차이가 나지 않았다 이 말이야. 그 사람이 이제 주장했다. 그래서 그 사람이 그래도 근대 과학의 시작으로 중요시하는 것은 어떤 일정한 원소의 원자는 서로 같다. 아까 왜 원소라고 하는 것은 한 가지 종류의 원자로 이루어져 있는 수물질로 정의했으니까 주장했다. 관철해가지고 그리고 그 애톰이라는 말 그 자체가 그리스어의 어원을 갖는데 더 이상 쪼개지지 않는다는 걸 우리가 원자라고 해요. 이 사람이 내과 의사지만 그 당시만 그러니까 자연과학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 의사, 뭐 과학자, 더블 슬립 익스퍼리먼트한 영도 의사였거든요. 의사, 과학자 별 차이가 없을 당시에 정말 종교하게 했다. 이 사람이 원자로 이루어져 있다는 데모크리토스가 2500년 전에 주장해 놓은 거를 이제 측정 기술의 발전으로
라보아제르의 저울도 발견되고 정교하게 측정하면서 이제 그 알겐 이론이 맞는 것 같고 그래서 사람이 원자론을 주장하기 시작했고 그로부터 이제 근대 과학이 태동을 하고 굉장히 급속적인 발전한다. 모든 물질은 원자로 이루어져 있다고 하는 그 스트롱 스테이트먼트가 굉장히 파워풀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주장한 근원을 다 들여다보면 이 사람 돌튼의 그래서 보통 우리가 그 바이올로지 하는 사람들은 그 프로틴이나 그런 것들의 질량의 단위를 돌튼을 쓰지. 몇 돌튼이 이렇게 얘기해요. 그 돌튼이다. 이 사람의 원자론을 들여다보면 주장한 것이 인비저블하다. 원자는 인비저블하다. 그래서 물질이라고 하는 것은 원자라고 하는 질량의 알갱이, 매스 퀀텀, 질량의 알갱이로 이루어져 있으니까 물질, 우리가 부르는 벌크 물질, 고체, 기체라고 하는 물질은 근본적으로 원자로 이루어져 있으니까 수로 헤아릴 수 있다. 카운터블하다. 네? 맞다. 그 다음에 원소라고 하는 것은 한 가지 종류의 원자로 이루어져 있는 순물질이라고 우리가 정의를 했으니까 당연히 원소는 동일한 원자로 이루어져 있어야 되겠죠. 이 말이 맞다. 그러니까 다른 원소다. 그러면 다른 원자로 이루어져 있어야 되겠죠. 당연히 따라간다. 반응이 진행되는 동안에 원자는 반응물에 붙어 있다가 생성물이 되면서 위치 변화만 이루어지는 것이니까 결합 규칙에 의해 가지고 그래서 반응 전후의 질량은 보존이 된다. 이 말이 맞다. 그러니까 원자의 아이덴티티는 보장된다. 화학 반응에 있어서. 그러니까 핵 화학 반응에서는 아니지. 우리가 일반적으로 다루는 화학 반응에서는 그렇다. 그것까지도 맞다. 또 정수의 비로 작동한다. 그래서 definite proportion law, multi proportion law 이래가지고 결합을 합니다. 이 사람이 이제 틀렸던 것은 6번인데 이제 그 사람들이 이 사람이 주장하는 이 화학 반응이라고 하는 것은 원소 간의 화학 반응에 의한 화학 결합 규칙에 의해서 화합물이 만들어지는 것인데 이 사람이 주장하는 것은 수소다. 그러면 수소라고 하는 것은 한 가지 종류의 원소로 이루어진 물질이라 순물질이라고 생각했으니까 H가 된다. 그러면 H2는 H가 되면 H2는 왜 안 되고 H3는 왜 안 돼?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그러면 결국 H, H2, H3, H4 다 같이 H라고 하는 원자로 이루어져 있으면 굳이 그렇게 H1, 2, 3, 4 할 때 가장 간단하게 H 이렇게 쓰자 이 말이거든요. 이렇게 주장해서 그래서 그렇게 해서 산소도 마찬가지 한 가지 종류의 원소로 이루어져 있는 순물질이니까 그냥 산소 나타낼 때 그냥 O로 쓰자. 그랬는데 그렇게 해놓고 보면 나중에 이게 태우고 나면 물이 만들어지는데 원소 분석하면 저런 비율 되니까 이게 안 되냐, 그지? 이 사람이 이 결합 규칙에서 이 사람은 그 당시에 분자의 존재, 그러니까 아보가드로가 주장하는 분자의 존재에 대한 걸 몰랐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주장하니까 H2가 되고 H3가 되고 왜 H라고 표현하면 안 되냐 그 말이죠. 그러니까 결국 궁극적으로 원자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런 주장 하에서 근데 그렇게 되지 않고 가장 작은 원소도 있지만 가장 쪼갤수는 가장 작은 단위인 두 가지 이상의 원자로 이루어져 있는 순물질 분자가 존재하기 때문에 되는 거야. 저는 분자의 존재를 잘 봤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그 definite proportion law가 되는데 여러 가지 그 동일한 그 원소들이 화학 반응을 통해 가지고 다른 화합물들을 만들어지는 걸 보니까 꼭 그 한 가지 종류의 정수 비례 법칙만 되는 게 아니라 여기 멀티플 배수 비례 법칙도 존재하더라는 거지. 그래서 그런 법칙적인 얘기가 요 탄소하고 산소 간의 반응을 통했더니 불완전 연소하면 CO가 되고 CO2가 되고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는 걸 안다는 말이지. 저런 분자가 있다는 거 알잖아.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최소의 단위. 그렇게 되니까 보면 요 C에 맞춰 요 배수 멀티플이 되는 이런 관계들이 성립된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결국 데이터베이스로 이런 것을 찾아내야 됐다. 그래서 이제 실제적으로 원자들이 진짜
우리가 볼 수 있게 된 거는 이게 최초의 이미 여기 보면 지금 하얀 점들이 이 백금을 뾰족하게 탁 잘라야 되면 겉으로 드러나는 백금 표면, 이 백금의 표면을 나타내기 위한 인덱스로 왜 정육면체가 있으면 제로 완면, 뭐 옆면, 측면을 이렇게 나타내야 될까? 면지수에 위치하는 제로 완이라고 하는 면지수에 위치하는 백금 원자들이고 원스디7이라는 세시스 만들어지면 깎아지면 크리스탈이 만들어지면 그때 위치한 어느 면에 위치한 원자를 나타내는 인덱스예요. 이런 것들이. 근데 이게 찍은 게 여기 저 보이는 것처럼 CNT라고 하는 그 탄소 나노튜브, 카본 나노튜브의 약자가 CNT인데 그것이 꼭 죽부인처럼 죽부인을 못 봤으면 담양에 내려가면 대나무가 어떻게 나냐 이런 모양새로 생겼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만들어지는 건데 이 백금을 뾰족하게 CNT 대신에 백금 와이어를 뾰족하게 만들어가지고 양쪽에 전압을 걸어가지고 하면 여기 현관 스크린에 대해서 해놓고 양쪽에 전압을 걸면 저게 뾰족하게 되면 뾰족하게 해놓으면 뾰족한 표면에 금속이라고 하는 것은 전자가 대부분의 표면에 모이지. 우리가 가장 간단하게 알 수 있는 게 전자나 프로톤이나 이런 그 전하를 띄고 있는 입자가 있으면 그걸 주위로 우리가 그 선을 그려가지고 필드 라인이라는 걸 만들자. 자석하면 북극, 남극하면 거기서 그 말하자면 그 세기를 나타내는 놈이 분산시키는 걸 나타내기 위해서 촘촘하면 촘촘할수록 필드 라인이 촘촘할수록 세기가 강하고 이렇게 그리잖아. 그지? 그처럼 금속에서는 표면에 전하가 놓이니까 공간의 안에는 없으니까 전기장의 안쪽에는 0이지. 예? 그렇지만 뾰족하게 되면 바깥쪽으로 다 모이니까 전하가 거기에 많이 모이면 전하가 많이 모이는 데가 그 전기선을 발생시키는 것이니까 거기가 전장이 세니까 거기 있는 전자들이 뜯어져 나가겠지. 그거를 그 전기 방출이라고 합니다. 그 당시에 그러니까 이게 1960년대 사진인데 여기 할 수 있는 건 전자 뛰어나가려면 여기에 만약에 공간에 어떤 물질이 있으면 전자 뜯어져 나갈 때 충돌해서 이 표면에 도달되지 못한 다른 데 흩어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 가장 큰 그 기여는 진공 펌프를 만들었던 10의 마이너스 6승토, 보통 760토, 1토르라고 하는 게 수은을 1mm 밀어 올리는 힘을 우리가 원토르라고 하죠. 1기압이 수은을 760mm 밀어 올리는 게 1기압이지. 그 기압이라고 하는 것은 공기의 무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지상에 있는 거하고 에베레스트 산에 올라가는 높이 차이가 다르니까 이 지상에 사는 높이하고 엘리베이터 꼭대기 하늘 꼭대기로 재는 공기의 양이 다르니까 기압 차이가 다르지. 처럼 그 당시에 하여튼 이 진공 여기 있는 공기나 산소, 질소를 다 빼내고 충돌 없이 그냥 뾰족하게 만들고 전압을 가하면 저 앞에가 전기장이 굉장히 세니까 저다 뜯어져 나와가지고 그러면 그놈을 그 거리만큼 그래서 이 거리의 B가 여기 써 있는 대로 매그니피케이션 요 거리하고 저 다이내트의 B가 매그니피케이션이고 한 100만 배에서 300만 배를 확대하면 표면이 보인다. 이렇게 해서 만든 게 이게 전기 방출 현미경이죠. 그래서 그 당시에 그렇게 될 수 있었던 것은 앞서 얘기한 루이스 랭미어라고 하는 GM이라고 하는 자동차 회사, 그 당시에 GM이라고 하는 건 토마스 에디슨이 만든 회사예요. 라이트버를 만들었던 회사인데 거기에 그 연구소에 랭미어라는 사람이 있었었는데 그걸 표면에 연구하잖아요. 표면에 연구하려니까 표면이 빽돼야 되니까 진공을 잘 만들어야 되겠죠. 그래서 그때 디퓨전 펌프라는 걸 만들 수 있었고 그게 가능하니까 그 동원에서 뽑아가지고 해서 이 처음으로 백금 요 하나하나 백금 원자를 보여주고 원자가 있다는 걸 이제 봤다 이런 거예요. 그렇지만 이 사람이 일찍 죽어가지고 이 사람도 그래서 못 봤다. 이 사람이 그래 그러니까 전자현미경, STM, AFM 뭐 이런 것에 사실은 원조가 된 사람이 그래서 이 백금을 갖고 했지만 이 탄소 나노튜브가 발견되고 나서는 탄소 나노튜브는 나노라는 나노튜브니까 나노라는 게 10의 마이너스 9승을 나노라고 한다 했으니까
0.0000 뭐 이렇게 쓰기 귀찮으니까 시그마 부석이게 쓰기 싫으니까 이걸 우리가 이렇게 나노라고 쓰고 시그마 -6 쓰는 거 이렇게 마이크론이라고 딱 쓰면 그래서 단위 환산할 때 마이크로미터에 삼승하면 실전력이 10의 -6승이 되었으니까 이걸 해서 하면 10의 -18승 미터에 삼승이 있게 되는 거지, 그지? 계산할 때 동일한 말이니까 나노큐브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멀통하고 지구의 비가 나누다 이게 바로 10억 분의 1이다. 그래서 저 탄소 나노튜브 이미지라고 그래서 탄소 나노튜브를 꼭 이와 같이 바늘처럼 거기다 하고 양쪽에 플러스 마이너스 전압을 걸고 그리고 진공을 만들면 이 표면 이미지를 볼 수 있어가지고 탄소 나노튜브 이렇게 생겼구나. 여러분들은 해볼 수 있다. 만들어 보면 된다. 그래서 미국 학생들하고 한국 학생들, 미국 애들이 자동차도 어려서부터 집에서 해보고 이러니까 라디오도 만들어 보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게 자연스럽게 노출이 되다 보니까 과학에 친숙하게 되고 다양하게 생각이 발전돼가지고 여러 가지 발견도 많이 하고 그런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런 능력에 뛰어난 애들이 있다 생각을 하고 있네요. 그래서 전기 방출 현미에 이렇게 만들어졌다. 이거를 엘렉트릭 필드 마이크로스코프라고. 아까 100만 배겠지? 100만 배를 확대했잖아요. 100만 배. 핵심. 이 사람들이 해서 만든 이것도 이거 기계를 발견해서 월성을 굉장히 빨리 줬는데 표면을 보고 싶은데 표면을 볼 수 없었는데 이렇게 만든 이 장비 만들어가지고 이 표면을 들여다본 거예요. 그래서 보면 실제로 지금 옛날에 우리 때는 LP판이라고 해서 레코드판, 그 빈대떡처럼 해가지고 이렇게 빙글빙글 돌리면 그 안에 이 플라스틱의 그루브를 만들어가지고 이 바늘이 이렇게 그루브에 따라 오락내려가는 메케니컬 모션에 따라 진폭이 달라지지. 그러면 음파가 새겨져 있는 거죠. 이걸 진폭해가지고 듣는 게 말하자면 옛날 레코드판이고 요새는 디지타이즈해가지고 MP3는 있지만 옛날에는 레코드판 올려가지고 저 바늘이 그 그룹을 오락내락하면 진폭이 달라지고 그 진폭을 확대해가지고 그래서 좋은 앰플을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가지고 소리를 듣는 거였지. 그 원리야, 그렇지. 그래서 단지 크기가 원자는 먼저 계획되어 어떻겠으면 이 표면을 굉장히 뾰족하게 원자에 가깝게 이 끝을 레졸루션을 높이려면 이 끝에가 원자 하나가 놓여질 정도로 굉장히 뾰족하게 만들 수 있으면 또 하나를 긁고 할 거예요. 근데 여기 뾰족하지 않고 이렇게 뭉툭하다 그러면 하나를 보지 못하고 긁을 때 이만큼을 하나로 보니까 원자인지 잘 못 보겠어요. 일단 여기 표면 어떻게 이걸 뾰족하게 만들고 그 다음에 여기 X, Y, G 모션은 전압을 가하면 이 길이가 늘어나는데 길이가 늘어나는 정도를 볼티지를 가하게 되면 이 표면에 놓여 있는 그 전자들의 분포가 달라져가지고 그거를 피해줘라고 피해줘 써 있죠. 피해줘 놓고요. 그래서 전압을 가해가지고 이 길이의 변화가 내노미터 이하에서 일어나도록 정교하게 컨트롤. 여러분들도 만들 수 있다면 피해줘 튜브를 사가지고 피해줘 튜브는 웬만한 거 안 하는데 만들어가지고 이제 피해줘 튜브를 굉장히 10의 100분의 1000분의 1 나노미터를 조절해야 쫑쫑 움직이면서 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컨트롤로 만드는 게 조금 그 요령이 필요할 것이고 원리는 똑같아요. 그래서 그만에 단을 올려가지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걸 만들어가지고 처음으로 이미지를 보여줬던 게 이 실리콘, 그 많이 쓰고 있는 실리콘 표면을 긁으면은 표면으로 탁 자르는 순간에 표면을 자르면 이 위하고 밑에 표면이 되면서 전자가 위에 있는 면하고 밑에 면에 전자 결합이 끊어지니까 불안해지잖아. 그러니까 다시 표면이 되면서 재배열을 한다는 거예요. 재배열에서 얻어지는 게 이거 실리콘의 원원원 면이 7x7으로 재배라는 걸 보여준 최초의 실리콘 표면의 원자 이미지를 보여준 거로 이걸로 활성을 받은 거예요. 만들자마자 굉장히 빨리 준 거죠. 그러니까 쉽게 로벨상을 받는 거는 남이 다 보고 싶은데 못 보는 걸 빨리 만들어서 툴을 만들면 빨리 받고 그 다음에 더 그 퀀텀이라고 하는 그런 컨티뉴어스한 세상에서 알갱이로 이루어져 있다. 전류라고 하는 것도 전자라는 알갱이의 측정해서 이걸 알아내서 하는 또 퀀텀이라는 걸 주장하고 나서 플랑크가 그런 개념은 훨씬 어렵지. 훨씬 더 많은 데이터베이스가 축적돼야 되고 그렇지만 이런 거 아까 말한 대로
뭐 원자를 보고 싶은 욕망이 굉장히 있었는데 이런 걸 어떻게 볼까? 이런 거 해서 이 사람 노벨상을 줘야 되는데 이 사람 빨리 죽었단 말이야. 이 사람들은 그 덕에 빨리 갔어. 그래서 실제로 니켈 표면의 원자들은 저렇게 생겼고 이렇게 되니까 이제 이거를 갖다 잉크 펜처럼 끝까지 만들어져서 전압을 가하면 전압이 있으면 요 전기장이 있으면 또 여기 전자를 땡길 수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원자 하나만 픽업해가지고 여기다 딱 달고 달랑달랑 달고 어떤 위치에 가가지고 딱 이렇게 위치시키는 그러니까 메탈이라는 종이에다가 메탈이라는 표면에다가 지논이라고 하는 이너트에서 지난번에 어떤 학생이 대답한 대로 이 지논이라는 원자는 겉에 전자 배열이 그 8개로 쫙 둘러싸고 있어가지고 탁 필이 채워져서 굉장히 안정하단 말이지. 그러니까 다른 데로 달아나진 않지만 진원 원자는 굉장히 크니까 요 섬사천이랑 말랑말랑 잘 변하니까 저 전기장을 가지고 어떻게 되면 잘 달라붙겠죠 상호작용. 그래서 그놈을 해가지고 요 IBM이라는 글을 쓴 거예요. 그러니까 그 메탈 금속 위에 진원 원자를 이렇게 작은 써가지고 했던 아이글러라는 사람이 이걸 만들어지고 나니까 요 IBM에 있던 아이글러라는 사람이 그 장비를 써서 이걸 보여줬다. 그래서 글씨를 저렇게 작게 쓸 수도 있겠다. 가지고 그거를 리소그래피라고 했어요. 그래서 실제로 지금 애토믹 리소그래피를 잘 해야 그 반도체 공정에서 결국 소자 만들 때 하니까 그걸 리소그래피라고 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저렇게 작게 많이 쓰고 그러니까 원자도 이동해 다니고 전자도 이동해 다니고 그럼 저 기술이 되니까 이제 화학 반응이라고 하는 것이 원자 간에 가깝게 갖다 놓으면 어떠한 거리에서 화학 반응이 진행되는 걸 연구할 수 있을 거라는 굉장히 원자 수준에서 이제 한두 개 원자를 갖다 놓고 그래서 저걸 가지고 잘 만들어 가지고 그거에 관심 있는 학생들이 이걸 시작을 하면 진짜 표면에서 원자를 가지고 새로운 화합물 분자를 만들고 하는 거를 정확하게 원자 수준에서 이렇게 보여줄 수 있는 거죠. 그런 것들을 지금 가지고 그래서 지금 현대과학이라는 것이 그런 장비를 가지고 그러한 촉매다. 그러면 어떤 화학 반응에서 전자를 주고받는 걸 도와줘 가지고 A라는 분자가 B라는 분자로 변화를 일으킬 때 어떻게 잘 할 수 있을까? 그런 것들을 연구하는 게 그 촉매 반응이고 굉장히 중요한 반응이에요. 그런 것들을 굉장히 정교하게 연구를 하고 있다. 그래서 이게 그렇게 하는 거를 스캐닝 터널 마이크로스코프라고 부르죠. 실리콘 7x7 이 배열이 표면에 있는 반복되는 주기적인 배열이 7x7이거든요. 표면에 실리콘 완만한면이 탁 잘라가지고 다시 만들어지는 거를 다시 만들어졌다가 저 리컨스트럭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STM 스캐닝 터널링 마이크로스코프 기계를 가지고 그 원자 하나만 여기서 발라놓고 올린 것도 찍어가지고 그 원자 달리 원자 이런 거란 말이에요. 원자가 있다. 모든 물질은 원자로 이루어져 있다. 거짓말이 아니다. 그래서 구리 표면에다가 이 철원자라고 딱 올려가지고 원자라고 하는 말을 쓴 것이고 또는 니켈 표면에 진원 원자를 가지고 쓴 것이고 실제로 금속이라고 하는 것은 자유롭게 돌아다니는 전자가 많다고 알고 있단 말이지. 그래서 실제로 구리 표면 위에다가 철 원자를 올려가지고 이렇게 펜스를 딱 쳐놨더니 여기 좀 물결을 치고 있는 여기에 갇혀가지고 이렇게 물결을 치고 있는 거를 서서 그 자리에서 오락내락 하는 걸 뭐라고 하냐면 정상과 스탠딩 웨이브라고 그래요. 그게 실제로 저기 있는 자유전자들이 움직이고 있는 양상을 보여주는 거예요. 실제로 전자가 저렇게 자유롭게 물결을 치고 있다. 다 실제적으로 우리 눈은 못 보지만 기계의 도구로 들여다볼 수 있다. 그렇게 되니까 이제 그러면 결국은 이 전극하고 이 전극 사이에 이 간격에 따라 가지고 높이에 따라 가지고 모양새를 볼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왜냐하면 전류가 흐르는 게 여기 갭에 의해서 굉장히 달라지는데 여기 따라서 그거를 터널링 커런트를
실제 왜냐하면 웨이브니까 이렇게 있다. 그러니까 웨이브니까 이렇게도 변할 수 있고 이렇게 변할 수 있는 것도 있고 이렇게 해서 이 어떤 갭이 있어서 실제적으로는 여기 보면 이렇게 보통의 경우 이걸 바리라고 표현한다. 바리 두께가 있을 거 아니에요. 보통의 경우는 벽에 두께가 있다. 그래서 테니스 공을 가져와가지고 이렇게 빵 뚫리면 벽에 두께가 있던 테니스 공이 여기 못 지나가요. 아이에는. 근데 이제 네노 크기 영역이 되면 이런 입자나 파티클 웨이브 이거를 디벨로트라고 원자나 분자 나노 크기가 되면 입자나 파동성이 구별이 안 돼. 그게 두드러진 특징이. 그러니까 이제 그게 있으면 지난번에 이제 뭐 우리가 배우겠지만 메터 웨이브라고 해서 물질인데 이게 만약에 웨이브가 되면 어떻게 될까? 그게 메터 웨이브야. 드브로이라고 하는 불란서의 왕자 한 페이지짜리 시셋을 써가지고 노벨상을 나중에 받기도 하고 학위도 받았던 메터 웨이브. 그다음에 무슨 한 장짜리 페이퍼가 피는 레이시오로 한다. 그 피는 질량으로 하면 질량이 있고 속도가 있어서 MV라고 하는 이렇게 하면 모멘텀이 이렇게 되는데 웨이브가 되면 H업을 나와. 요거를 밝힐 한 장짜리 갖고 박사의 논문을 쓰고 나중에 이게 입자로도 볼 수 있고 웨이브로도 보니까 요 질량이 있는 입자를 파로 보면 파장이 오라는 걸 안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니까 여기 요 알게인가 파니까 파로 보면 이렇게 올 거 아닙니까? 파보다 좀 더 잘 그래. 여기서 땅 순간 파가 못 지나가지. 디테일 할 거 아니에요. 파니까 파장의 길이에 따라서 여기 뚫고 나오는 여기 진폭이라든지 앰플리튜드. 파가 있으면 요 크기를 앰플리튜드라고 하잖아. 요 입자일 때는 빵 충돌하고 그냥 가서 여기가 뭐가 없겠지만 판으로 와서 여기 빵 충돌한 다음에 그냥 지나가는 게 파니까 자기 파장 고유가 있으니까 여기 투가 되고 지나가는 정도가 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것에 요 앰플리튜드의 제곱 그거하고 이게 나타나고 있다는 얘기지. 그걸 터널링이라고. 그것이 일반적으로 터널링 확률 파의 디스턴스 익스포넨셜 함수라는 그냥 아까 말한 대로 그 익스포넨셜을 디테일하는 파가 그 터널링이라고 파기 때문에 터널링 현상이 있다. 그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걸 하면 저 DNA 같은 거, DNA도 저 실타래 같이 이렇게 생겼다는 거를 이제 이런 기기를 동원해서 다 보여줬다. 하버드의 찰리 리버라는 사람이 처음으로 그 ASM 이런 기기를 동원해가지고 이런 DNA, 크로마틴 이런 것들을 실제로 보여줬고 있다. 그래서 실리콘 포맨의 저메인이 하나 저메인이 먼저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투덜셀리 기체를 가지고 확산 실험을 한 게이브 사라는 사람이 2리터의 수소 원자로 이루어진 기체하고 1리터의 산소 원자로 이루어진 기체와 반응을 했더니 2리터의 물이 만들어졌다. 이게 측정하는지 알게 되는데 1리터의 나이트로전하고 1리터의 그 당시에는 이제 분자의 존재를 몰라가지고 그냥 한 가지 종류의 원자로 이루어진 가스니까 해보면 분석해보면 원소는 저는 한 가지 원자만 나타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냥 이걸로 구성되어 있는 1리터의 기체다. 산소 원자로 이루어진 이렇게 이제 주장하는 거냐 측정해요. 그랬더니 측정은 정확하게 했을 테니까 그리고 그 B에 의해서 아까 B는 모든 물질은 원자로 이루어져 있으니까 델핀 레이쇼에 의해 가지고 정확한 정수가 얻어져야 되겠죠. 개수 대 개수의 비니까 결국 부피를 하더라도 모든 물질은 원자로 들어있으니까 1리터의
비닐봉지에 들어있는 나이트로전의 개수하고 1리터의 산소의 개수는 개수로 정해져 있을 테니까 이것도 2리터의 나이트로전 옥사이드가 얻어졌으면 그 개수는 정확하게 얻어졌을 텐데 비닐 정확히 알고 있었다는 게 쫙 들어오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걸 딱 들여다보고 아보가드로라는 사람이 아메데오 아보가드로라는 사람이 이 사람은 원래는 법률을 공부하던 사람인데 자연과학에 관심이 많아가지고 이제 그 자연과학의 관찰에 많은 시간을 보내야 되는 사람인데 이 아보가드로가 여러 가지 종류를 하더라도 그 당시에 일정한 온도와 압력 하에서 다른 종류, 여러 종류의 기체의 볼륨이 일정하면 그 기체 종류가 다르다 하더라도 볼륨이 같으면 그 안에 섞여 있는 파트의 개수는 같다. 분자라는 존재가 되기 때문에 그러는 거지.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이원자 분자 두 가지 원자로 이루어져 있는 가장 간단한 분자인 다이애토믹 몰리큘 두 개 다이 라틴어로 1, 2, 3가 우노 다이 하는 것처럼 다이애토믹 몰리큘 2리터에 이제 정확히 이제 이렇게 수 있는 분자의 분자가 아니라 2리터의 H2하고 1리터의 오크시전 분자가 반응하면 2리터의 H2가 만들어지고 이제 분자의 존재를 이 사람이 이제 정확히 이제 최초로 분자의 존재를 이 사람이 얘기하는 공도가 큰 거지. 그 당시에는 다 간단하게 똘똘이 간단하게 모든 걸 저렇게 표시하자고 그랬는데 그게 아니다. 측정해보면 항상 저런 게 성립해야 되니까 분자의 존재를 이제 명확하게 얘기하고 나니까 이제 정확히 딱딱 설명이 맞아 떨어지겠지. 또 NO, NH3. 그래서 이제 덜튼의 애토믹 시어리에서 그 모노테믹 몰리큘이라고 하는 걸 이제 픽스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분자라는 존재가 있으니까 이건 바로 잡으면 이제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아보가드로의 분자론, 달튼의 이제 원자론의 그 분자에 해당하는 그냥 심플 시어리라고 하는 거를 픽스하고, 스테니, 스타우, 카니자로 리액션이라고 하는 또 유교화에서 카니자로 리액션이 유명한 리액션인데, 그걸 해서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그 기체에서 벌어지고 있는 여러 가지 현상들을 이해하게 된다. 그래 이제 그렇게 돼서 이제 원자의 존재도 알았고 분자의 존재도 알고 그러면 이제 원자라는 놈이 실제로 더 이상 쪼개지는지 안 쪼개지는지 원자라는 게 도대체 뭔가 라는 걸 이제 연구하기 시작했죠. 거. 그래서 탐슨이라고 하는 이제 탐슨이라는 사람이 그 캐벤디시 영국의 케임브리지 대학의 캐벤디시 랩인데 캐벤디시 랩은 굳이 그 학사, 박사 이런 게 있지 않아도 같이 과학에 굉장히 관심 있는 사람이 노는 것에 연구를 할 수 있는 게 좋은 오픈 있는 레버러토리의 캐벤디시 레버러토리라고 초대 원장인 이제 탐슨이라는 사람이 이제 원자라는 정체를 밝히기 위해서 뭔가 실험을 하는 건데 이러한 지금으로 보면 이게 똑같이 생긴 게 이게 옛날 지금은 다 없어져 버렸지만 CRT 캐소드 레이 튜브의 약자인데 옛날 보면 튜브 위에 부피가 이렇게 큰 이유가 이렇게 생겼다는 거예요. 튜브가 굉장히 선명한 튜브 그게 요 캐소드 캐타인이 발생되는 캐소드가 있고 그래서 요 음면이 튀어나오는 에너지를 향해서 그래서 전폭해가지고 스크린이 형광물질 아까 발라놔가지고 때려주는 실험을 했단 말이지. 그래가지고 요 당시만때도 이제 요 차지가 있는데 전화량을 가하면 요 Q이라는 힘을 받고 자기장 하에서 어떤 입자가 V라는 속도 가지고 움직이면 이런 힘을 받는 로렌츠라고 하는 네덜란드의 과학자의 사람이 로렌츠 포스라고 하는 요 식이 얻어졌단 말이지. 그래서 우리가 수학에서 스칼라라고 하는 것은 그냥 크기만 있는 양이지. 그 다음에 어떤 한 방향으로의 크기도 있고 어떤 한 방향으로의 오리엔테이션을 갖고 있는 양을 기술하려면 우리가 벡터가 필요하죠. 근데 보통 그 방향이 한 방향이 아니라 오른쪽으로 가는 방향도 있고 왼쪽 방향도 있고 위로 가는 아래 방향이 있으니까 여러 방향에 대한 분리 양의 변화를 하려면 스칼라, 벡터를 모델할 때 뭐가 있어? 텐서라는 게 있어. 텐서라는 양은 방향이 여러 개가 있을 때, 한 개의 방향이 이상일 때, 그
그 방향으로의 물질의 양을 기술하기 위한 말로 텐서라는 게 생긴 거죠. 그래서 스칼라, 벡터, 텐서 해가지고 생긴 거죠. 그래서 이제 그 표현에 의해서 요 힘이라고 하는 벡터 양에 해가지고 이렇게 주어진다. 그래서 이제 요걸 측정한다. 그래서 어떻게 만드느냐면 요 캐소레이트를 만들어가지고 요 철판의 길이, 요 전압 플러스 마이너스 가는 전기장을 발생시키는 그 길이를 L이고 요 중심에서부터 여기까지 스크린까지 열을 라지 L. 그럼 여기서부터 이제 힘을 받기 시작하면 전기장에 힘을 받으면 요 해가지고 입자가 힘을 받으면 뉴턴의 제이버트에서 운동을 할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또 요 NS에서 자기장을 켰다 껐다 하에 따라서 자기장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전기장만 가할 수도 있고 두 개를 다 가할 수도 있고 요거만 할 수도 있고 요 지금 그 자기장을 가할 수 있는 거에 따라 가지고 요 궤적 트러젝토리 날아가는 길이를 궤적 트러젝토리라고 하고 그래서 그걸 측정을 하면 센터에서부터 요 길이를 S 이렇게 측정하면은 이제 그 사람이 요 지금 뭘 가야 되는 경우가 그 당시 몰랐는데 이제 전체 엘렉트론을 네거티브 차지드 파티클 그리고 이제 엘렉트론을 이 사람이 발견하는데 이제 다음 순간에 사람이 그래서 캐소드 레이 또는 그 핵과학하는 사람들이 오늘 베타 레이 또는 엘렉트론 선 음극선 다음 순간에